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술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러셀 사야 되나? 러셀을 사느니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주 팔고 러셀 사야 돼? 라고 하는 그림을 딱 한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창의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22일 그 뉴스예요. 헤지펀드 기술주 리스크 축소. 헤지펀드가 어그레시브하게 기술주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팔았다. 이때 나온 뉴스들로는 바이든의 대중 반도체 수출, 트럼프 대선 후보의 블룸버그 인터뷰,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에러 이런 악재들이 출현하면서 더 부추겼다. 그러면서 그냥 순환매로 러셀이 상승하고 나스닥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YTD로 봤을 때 성과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빅스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근데 이거 나오고도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빅스도 내려오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설명하는 거고, 그럼 이 기술주가 왜 빠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그럼 리스크를 축소했을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하락, 슈퍼 엔저에서 전환 중, 그러니까 N고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CPI-0.1 나온 날부터, 그날부터가 금리 하락을 했고 급락을 했고, 금리가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좀 가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미중 AI 전쟁, 반도체 전쟁 뭐 이렇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걸 뭐 신규 뉴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구글 피차이 CEO가 AI 과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투자가 더 리스크가 적다, 과소투자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근데 지금 2번하고 3번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1번 부분, 이거는 뭐 그냥 너무 명확한 팩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은 원래는 나스닥도 오르고 러셀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나스닥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헤지 펀드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들 앞에서 보여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CPI 발표하고 나서 엔화가 큰 폭으로 강세가 됐다. 그리고 근화 강세는 왜 됐는데? 라고 또 물음표를 던지면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미국 금리는 왜 하락했는데? CPI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BOJ는 개입을 했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빠져줬고, 이 그림이 요 핑크색? 보라색 같은 이 색깔이거든요. 이게 급락한 게 지금 엔화가 급락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급등했던 건 제가 매번 보여드리듯이 트럼프 피격은 실제로 이런 그 엔화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이쪽 주식 관련해서 러셀이 상승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나스닥이 상승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임팩트를 준 건 이때가 최초였고 이때가 상당히 컸다. 왜냐하면 러셀은 급등을 시키면서 나스닥은 오히려 뺐으니까. 이게 녹색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빼는 각도가 대단하죠. 이때 실제로 이때 11일 이 CPI 나왔을 때 엔비디아 뺀 것만큼 빼지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보시면 빠지고 옆으로 쭉 가다가 17일 한 번 더 더 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큰 임팩트는 이때였다라는 거고, 그때 이후로 실제로 러셀과 나스닥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들에서는 그냥 순환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과연 그러면 나스닥을 팔고 러셀을 사는 거를 순환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근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기 시작을 했고, 뉴스들을 찾다 보니 헤지펀드가 엔화 약세 베팅했던 거에서 가장 큰 후퇴, 뭐 리트리시를 후퇴라고 썼는데 쓰기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어나인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숏 포지션이 있던 걸 다 걷어가지고 매수가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실제로 56,309계약의 순매도 청산이 일어났어요. 매수를 해서 순매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2021년도 이후에 가장 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9일 오늘 받은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쓰는 요인은 엔화 금리랑, 엔화는 이제 낮은 금리잖아요. 그 다음에 멕시코 페소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금리도 이제 5.5가 넘었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금리 쪽에 속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고금리 통화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 여러 개로 분산시켜놔요. 그러면은
통화별로 변동성, 통화의 변동성 대비해서 이자율 차이를 계속 먹는 트레이드를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부분 안에서 엔화를 빌려서 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 쓸 때 기본적으로 엔화를 차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주 동안에 CTA 포지션이 엄청 많이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BOJ가 이제 31일날 금융정책회의에서 실제로 금리를 올릴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바꿀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엔화를 이제 약세를 베팅하는 거를 청산을 했어요. 그럼 청산이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게 선물상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 뉴스가 나왔는데, 모간 스탠리 윌슨이라는 분이 스몰캡 랠리는 단기적일 거야. 별로 지속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속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지속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펀더멘털이 좀 부족해. 인플레이션 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소형주가 상승했는데 펀더멘털이 부족해.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증가되기는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증가되고 있진 않아.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서 이제 이번 주 주간으로 봤을 때 이게 22일 뉴스인데 99억 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라고 나왔어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전체가 애플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쇼커버나 아니면 신규 금액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변동성도 커지고 급등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모건 스탠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일날 뉴스는 매크로 퀀트 매크로 펀드, 그러니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매크로 헤지 펀드가 200억 불을 주식을 매도를 했고 다음 주에 추가로 250억 불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모간 스탠리가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간 스탠리, 여기도 모간 스탠리. 여기서는 지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퀀트 매크로 펀드인 거죠. 퀀트 매크로 펀드가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코멘트를 그냥 그대로 제가 번역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2주간 투자가들은 메가캡에서 스몰캡으로 순환매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광범위한 지수의 딜레버리징으로 바뀌었다. 이게 그러니까 딜레버리징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결국은 포지션을 청산한 거지 매수가 아니라는 뜻을 은연중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 모간 스탠리는 롱숏 전문 브로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1%씩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이 CTA들, 글로벌 매크로들은 350억 불 정도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1%가 더 하락하면 350억 불씩 나오기 때문에 3%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1100억 불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CTA 퀀트 펀드가 뭘 했길래. 그리고 대부분 이 매크로 헤지 펀드라는 것들은, 그리고 CTA 형태의 매크로 헤지 펀드는 선물들을 가지고 롱숏을 이것저것 섞어서 퀀터티브한 전략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보시면은 스몰캡도 단기자가 고점일 것 같아,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놓고 주식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러셀은 계속 견조해요. 그리고 계속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상에서 다시 이제 움직인 걸 보시면 11일날 이렇게 엔화가 빡 내려왔고, 그 다음에 러셀 쫙 올라갔고, 나스닥 쭉 빠졌고, 미국 금리 확 내렸고, 미국 금리 확 내린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국 금리 그 날짜 내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트럼프 때문에 올라와서 실제로 금리가 그렇게 10년짜리 금리 경우에는 CPI 나온 날 대비해서 아래 있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CPI 나온 날 대비해서 나스닥은 엄청 내려왔고, 그 다음에 러셀은 실제로 올라간 다음에 나스닥 내려간 동안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여기서 둘이 같이 내려갈 때도 나스닥이 더 내려가서 계속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걸 이제 스프레드 차트로 그린 것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과연 뭐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통화로 운용을 하는 외화 바스켓으로 운영하는 걸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돈을 빌린 돈은 다른 나라 통화들로 연결해서 이자를 받는 이자 고금리를 이제 추구해요. 그리고 뭐 보험사나 연기금처럼 자산 배분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숏을 하던, 아니면 채권을 하던, 아니면 크레딧 아비트러지를 하던 최대한도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 전략의 뒷부분에는 그냥 질러놓고 주식 사놓거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롱숏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런 자금들이 롱숏 에쿼티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롱숏 에쿼티 전략이 뭐냐? 시장 중립형이에요. 롱하고 숏을 섞어서 최대한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장이 빠져도 돈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형 펀드는 장이 빠졌는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이 빠져도 깨지지 않으려면 숏을 뭔가 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AI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숏을 몰쳤나면 중소형주를 셨던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갔고 2023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수익 변동성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롱숏 에쿼티 펀드가 됐던 이런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빌황처럼 이렇게 레버리지로 디렉션으로 지르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금액은. 그리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레버리지를 꼭 활용을 해요. 특히 퀀터티브한 경우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는 실제로 바스켓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뭘 하려고? 롱숏 에쿼티 하는 펀드들한테 숏을 주기 위해서 제일 주식을 많이 빌려가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리테일 숏 계약을 모건 스탠리랑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미 그 모건 스탠리에게 다 빌려주는 계약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롱숏 에쿼티 애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숏을 계속. 그 대신에 롱도 제공을 해줘요. 그걸 주식 수합이란 걸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거의 최강의 브로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골드만이나 이런 뭐 BOM대보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롱숏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아직도 제일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나스닥 러셀을 롱숏 하는 전략이 언제 그럼 시작됐어? 라고 보면은 거의 2023년도 초반에 AI발, 챗GPT발로 나스닥이 급등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쯤 보시면은 엔이 그때부터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돼서 올라가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이 뭐냐면 그 스프레드예요. 나스닥하고 러셀의 스프레드. 나스닥을 매수하고 러셀을 매도한 전략을 이때 했다면 마이너스 스프레드가 뭐 한 8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꼭대기가 30이에요. 그럼 거의 50%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롱숏 했는데 50%가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나스닥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거기다 이걸 레버리지 안 했을 때 그림이거든요. 이걸 2배로 레버리지 했으면 거의 뭐 이제 거의 100% 난 거죠. 원금 수익이 난 거죠. 롱숏 에쿼티가 성과가 너무 좋은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을 했다면 중소형주를 러셀을 매도하고, 그래서 결국 AI가 시작되면서 엔캐리 자금을 땡겨서 롱숏 에쿼티에서 나스닥 매수 러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화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보시면은 이 내려갈 때 여기서도 내려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죠. 결국은 엔화가 약세가 될 때마다 포지션이 빌드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꺾어지는 타이밍 도 거의 똑같이 꺾어지죠.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15% 이상 내려왔어요. 30 찍고서 지금 15 언더에 가 있거든요. 10 한 5 정도에 있으니까 거의 15% 정도를 그냥 갑자기 2주 동안에 지금 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롱숏 에쿼티라고 설명을 지금 하는 데들은 별로 없지만 앞에서 모건 스탠리가 주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숏 커버링으로서 올라왔으니까 러셀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숏 커버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뉴스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롱숏 에쿼티 부분에서 기술주 매도된 것들만 지금 뉴스화돼서 나오고 있지만 러셀 매수한 부분들은 숏 커버된 부분들은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주식을 팔아서 산 것처럼 나오지만 롱숏 에쿼티가 커버돼서 체가 적어지는 거죠. 딜 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뉴스상에서 모건 스탠리 분이 얘기한 거에서.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도 어떻게 생각하면 유동성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빌리는 거잖아요. 빌려서 다른 물건을 사니까 유동성 공급이죠. 근데 엔캐리가 청산이 된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맞고, 유동성을 제일 중요시하게 본다면 지금은 계속 미국의 유동성만 보고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 안에는 엔화도 분명히 들어있고 유로도 들어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은 미국에 대한 유동성만 사람들이 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유동성을 전체를 체크할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정도쯤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얼마냐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산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결국은 시작은 AI였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로 보시면은 4월 달 정도의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해도 한 15%가 수익이 났었어요. 옆으로 갔었지만 여기서는 롱숏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1일 날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거의 15% 레벨에 있던 게 거의 마이너스 3, 4%까지 갔으니까 고점 대비로 따져선 거예요. 20% 정도 거의 고점 저점으로 보면은 실제로 러셀이 아웃퍼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 차이를 줄인 상태, 거의 10%대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 움직인 거랑 이 스프레드가 지금 이 노란색이 스프레드거든요. 스프레드랑 빨간색이 N달러예요. 달러엔. 그러면 달러엔을 하고 움직인 걸 보시면은 어떠세요? 느낌상. 달러엔이 여기 앞부분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실제로 여기서 개입이었죠.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개입해서 내려놨어요. 여기에 이제 그 4월달 개입 나오고 5월달 개입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팍 미는 거는 다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개입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개입, 여기도 개입.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개입하고 이 뒤는 좀 진짜 조그맣게 했고 제일 큰 개입이 이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입이 이번에 이제 CPI 나올 때 나왔던 개입. 그 다음서부터 빠지는 것들은 개입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스로들 어나이닝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이때 지금 뒤쪽에서는 쇼커버링이라는 단어들이 러셀 때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일날 뉴스에서 보시면은 시티에서 그 코멘트를 한 건데 장기적인 투자 심리 변화의 신호인지 아직 말하기 이르며 현재로서는 단기 포지셔닝이나 헤지의 전술적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 엔화가 지금 이렇게 강세가 돌아간 게 크레이지 강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레이지 옌 랠리, 그러니까 엔화가 크레이지하게 강세가 됐는데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BOJ나 페드 이후에 부서질 수도 있다. 차트 그려보면 이제 이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간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멘트를 잘못하거나 약간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지는 지표를 계속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경기를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봐요. 약간 이제 침체 얘기만 최대한 안 하면. 그런데 침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은 금리가 더 내려가고 엔화도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일본 경기도 계속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기시다,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엔화 부분을 더 이상 약세로 계속 두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BOJ가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랑 다르게 얘기하면 바뀌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엔화가 다시 약세로 부서져서 다시 엔화가 약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었다, 480에서 400으로 줄었다, 지금 금리 차이도 이미 그런 상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올라갈 수 있어서 부서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엔캐리 헤지펀드 운용 전략 이 청산이 되는 게 진정되려면 결국은 엔화 강세가 진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엔화가 약간 약세로 돌아져야, 아니면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지금처럼 너무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이거는 청산을 하는 수밖에 없죠. 외환에서 계속 깨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먹었겠지만,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는 이제 펀드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FOMC나 BOJ 정책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약하고 러셀이 강해진 가장 큰 요인은 수급 요인에서 약간 쏠림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쏠림이 멈춰지고 나면은 러셀을 매수할 세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AI를 매도하면서 러셀을 쇼커버 하느라고 지금 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러셀 강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계속적으로 AI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을 버냐 안 버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조그만 회사들이 돈을 쓰고 있다면 모르지만 빅테크가 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난 거를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